할렐루야.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대한민국의 건국전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이 건국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중얼중얼. 그것은 1948년 8월 16일이요? 15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건국 기념일에 대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 나라의 너무나 중요한 건국 기념일이 두 개로 이렇게 견해가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이념 대립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이 건국 기념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한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날 너무나 자랑스러운 국가, 너무나 태어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에서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러한 입장이 지금까지 건국 기념일이 지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양쪽에서 대립하는 이 건국 기념일, 그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 첫 번째는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 국민, 주권을 모두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를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이것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땅도 없었고 국민도 없었고 주권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승만 정부는 너무나 과정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방이 있었고, 해방될 때 우리의 힘으로 해방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죽하면 전 세계 애국가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내용이 들어간 애국가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애국가부터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해방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 국가, 또 그런 가운데 총선을 치르고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구성한 목적이 헌법 제정이고, 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가 수립되고 마지막에 유엔이 승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은 이런 부분이 있었느냐? 북한은 이미 자기들끼리 단독 정부를 승인해 놓고 우리는 불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건국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은 1948년 9월 9일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 단독 정부를 구성했다. 그런데 남한에서도
이 공산주의 실체를 몰라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 같은 사람들도 좌우 합작 정부를 만들자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남북한 인구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자. 그런데 반대로 소련은 그렇게 했다가는 남한의 인구가 2배로 북한보다 많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안 된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때 대통령은 남한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남한만이라도 선거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천년 역사상 최초로 만 21세 이상 남녀가 신분에 상관없이 투표를 하게 되고 국회의원을 뽑는 역사적인 최초의 총선거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자유총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자유와 투표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탄생이 되니까 이 5월 10일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습격, 방화,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진행됐는데 그 투표율이 자그마치 95.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한복을 입고 그 당시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발달된 조국에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옷차림부터가 한복을 입었습니다. 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고 5월 30일에는 재헌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재헌국회라는 것은 이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1대 국회가 되겠습니다. 1948년 7월 20일에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180표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이 건국기념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총자유선거가 얼마나 위대한지 살펴볼 때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죠. 선진국의 대표고. 그런데 흑인의 투표권, 참정권이 생긴 지가 1965년, 우리나라보다 늦어요. 마틴 루터 킹 흑인 목사가 시민운동을 하는 바람에 흑인들에게 비로소 참정권이 생겼습니다. 또 여성의 참정권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이후로, 투표가 시작된 이후로 1870년이 시작이 돼서 50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여성의 참정권도 1944년.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총선거를 1948년도에 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한 날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때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이승만 외교 전략을 보겠습니다. 당시의 독립운동의 방향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장투쟁론과 외교 독립론. 이 외교 독립론을 강하게 외친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무장투쟁론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1200명을 우리나라가 죽였어요. 와, 너무 잘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를 학살했어요. 3,500명 가량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우리나라가 죽이면 일본 사람들은 1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볼 때 그렇게 했다가는 폭력은 안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부터 평화주의적인 방법이면서 외교를 잘해야 된다. 외교를 잘하려면 인맥이 좋아야 되고, 인맥이 좋으려면 좋은 학교도 가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1 운동의 출발점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써서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군사훈련을 받을 정도로 무장투쟁론은 폭력으로 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이 외교 독립론은 다른 나라 선진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려면 유학을 많이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이제 20살에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학력을 자세히 보시면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를 수여했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이 중에 하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이 세 학교를 동시에 한 사람이 나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당시에 1900년도 초인데, 그래서 이승만이 그 당시에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의 그 밀사가 돼서 영어 번역 통역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너무 똑똑해서 한번 이승만을 만났다가는 이승만의 팬이 되는 거예요. 1시간만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낯선 사람 만났는데 1시간만 만나가지고 팬이 됩니까? 그 잘못했다가는 교주돼요, 교주. 그래서 이승만의 이 학력이 나중에 외교력을 펼치는데, 메가더라든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지 또 그 이외의 대통령들을 알 정도로 친화력이 대단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의 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윌슨 대통령 들어봤죠? 이 사람은 박사학위 받을 때 총장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 가서 공부한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주류층과 친해지고 지도자들과 친해져서 대한민국의 유익을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YMCA 총재 마트라는 사람과 친분을 얼마큼 쌓았으면 이승만이 나중에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될 위기가 있었는데 이 마트 총재가 구명운동을 해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또 언더우드 선교사 알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알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미국에서 9년간 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9년간 같이 일하려면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영어가 능통하고 친한 거죠. 근데 무슨 일 했느냐?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을 선전하는 일을 같이 했대요. 언더우드도 우리나라를 좋아했기 때문에. 또 세브란스 알죠? 무슨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 설립자입니다.
이 사람과 친했어요. 또 얼마나 친화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그냥 1시간 만나면 팬이 된다니까요. 친해진 게 아니라 팬이 되는 거예요. 팬이. 예? 꼬시려고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인격의 감화가 돼서. 근데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도 인맥이 대단해요. 록펠러의 동업자, 또 미국의 석유회사 재무이사의 또 친구예요. 그래서 이승만의 인맥은 가는 곳마다 이 사진을 찍어요. 예? 사진을 찍어놔야 나중에 내가 이 사람도 안다, 저 사람도 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토지개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건국전쟁 저도 봤거든요. 엊그저께 월요일날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저녁에 봐가지고 보다가 졸았어요. 근데 사실 근데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라면은 대부분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놀랐느냐,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쓰신 근현대사 책에 있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근현대사 책을 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건국전쟁이 이슈가 되고 깜짝 놀라느냐, 거기 보면 이승만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주 4.3 사건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현대사 책에 있는 그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큰 현대사를 국민들이 알아가는데, 이미 10여 년 전에 원로 목사님은 책으로 이 내용을 자세히 집필하셔가지고 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은 젊은 사람들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국전쟁을 본 다음에 많은 유명인들이 했던 말 중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지금까지 발전된 조국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토지개혁이다,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 토지개혁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화면 안 보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 3월 10일부터 이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정부에서는 농사 짓는 자만 농지를 소유한다. 왜냐?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주만 소유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주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주가 보통 지주가 아니라 아예 경기도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주다, 갑부다. 그러면요, 이게 세력이 되고 이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개혁을 안 한 나라가 왜 발전이 안 되느냐? 조그만 나라에 예를 들면은 그 지주 12명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지주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농민이었는데, 자기 땅이 아닌 소작농이었는데, 소작농인데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산주의가 유혹을 하고 속여도 자기 땅 잃어버릴까 봐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유상매입, 유상분배. 뜻이 뭘까요? 정부에서 지주들의 땅을 사서 농민들에게 돈을 주고 나눠준다. 예를 들어서 1년 수확량의 30%만 내라, 5년 동안.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심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해도 고맙습니다예요. 대단한 겁니다. 반면에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냐? 무상매입, 무상분배. 지주들이 자기 땅을 나라에 바치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무상으로. 이 말이 돼요? 그 다음에
공짜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다 잘 살게 하겠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라 그러세요. 예. 지금 우리는 안 속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민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1936년도에 소작농이 75%였는데 토지개혁 후에 자작농이 자그만치 96%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토지개혁 법령 만세! 얼마나 좋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세계은행 세계경제발전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유무가 농지개혁의 유무에 달려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한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발전이 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근데 아직까지 농지개혁을 못한 나라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이라는 거예요. 필리핀은 UN 16개 국가에 포함된 나라예요. 그 얘기는 6.25 때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역전되느냐? 토지개혁을 못했으니까 지지율이 좌우지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래를 준비한 이승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 국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교를 안 가도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6.25 때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초기의 진학률은 겨우 14%였습니다. 그러나 말기에는 96%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교육열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문맹률은 99%. 문맹률이 뭘까요? 예, 답을 다 가르쳐 주니까. 예.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문맹률 높은 순위에서 몇 등 정도 할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대략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높긴 높은데 17등이에요. 99.9%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압둘 깔람, 이름이 참 압둘 깔람이라는 대통령이 인도는 아직 신분 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없어졌느냐, 양반 상놈 제도가 없어졌느냐, 너무 부러워서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예를 들어서 노예를 해방시킨 다음에 100년간 흑인에게 투표권이 7%밖에 없었대요. 그 다음에 링컨이 학교를 세웠거나 흑인들에게 땅을 분배했다,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100% 여자들까지, 아니 프랑스도 여자들에게 투표권 준 지가 우리나라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링컨만 비교해봐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아이 집에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의 위인전이 많을까요? 이승만의 위인전이 많을까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이승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지, 뭐 독재자다, 남북을 나눈 원흉이다, 얼마나 나쁘게 해놨는지 이제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 후 이 전력이 북한에 집중이 돼 있었죠. 북한의 전력은 96%, 남한은 4%. 그래서 북한에서 전기를 끊으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근데 북한에서 진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이 멈추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현대 지금에 와서 그 사진에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북한은 암흑색이에요. 그만큼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한 발전 설비의 총 용량을 보면 1965년도까지만 해도 좀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요즘도 아니고요. 이거 좀 오래됐잖아요. 8년 전. 2016년에 보니까 완전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승만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느냐. 82세인데 여러분 참 지도자가 아니면요 82세인데 뭐를 미래를 준비합니까? 82세에 원자력 발전소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1959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일 때 과학 인재를 모아서 6,000달러를 들여서 150명을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원자력 발전을 일으키는데 인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959년 7월에 국내 최초로 영구형 원자로를 건설했는데 20년이 걸려서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가 가동이 됐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사진에 보면 원전 고리 1호기. 그래서 세계 원자력 발전 순위 탑 5를 보면 첫째가 미국입니다. 그 숫자를 보면은 93기. 또 그 옆에 숫자가 더 중요한데 78만. 중국은 54기. 중국이 얼마나 그동안 그 원자력에 투자했는지 2등이 됐어요. 프랑스 56기, 러시아 38기, 대한민국이 24기입니다. 몇 년 쉬었는데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이제 후손들인 우리 시대에 와서 어떤 지도자였는지 밝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 다 이제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였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 아시죠? 이 손흥민이 손흥민도 대단하지만 그 영국 나라의 토트넘이라는 그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 감독이 손흥민에 대한 평가를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지도자였는가, 이와 같은 지도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이 감독의 말입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선수이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이라 느껴질 때는 팀을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쪽에 서는 것이다. 나는 손흥민에게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 다들 손흥민은 항상 웃는 사람이라고 뭔가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손흥민은 이기는 것을 좋아하며 그 기준에 매우 엄격한 리더이다. 뭔가 옳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손흥민은 항상 단호하게 지적을 하며 이는 때때로 동료들에게 인기를 받기도 어려우며 비판받을 행동이지만 손흥민은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리더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항상 단호하다. 그래서 모든 동료들이 손흥민을 존중하며 잘 웃는다고 해서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손흥민은 힘든 일이 있거나 실망했을 때 토트넘에서 주장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혼자 감당하며 묵묵히 버티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만으로도 손흥민이 훌륭한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 고독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러한 손흥민의 평가가 있는데 또 손흥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도 제가 좋아서 이 내용은 좀 이승만 대통령과는 조금
관계가 없지만 기왕에 손흥민이 된 내용이 나왔고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인터뷰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그 축구를 이제 축구 국가대표 그 아시안컵을 했는데 우승할 줄 알았는데 4등을 했어요. 근데 또 내부적으로 선수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이때 손흥민이 내가 내 평생 살면서 지난 일주일간에 제일 힘들었다고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영국에 가서 뭐라고 인터뷰했느냐. 동료와 팬들 그리고 코칭이 기운을 살려주었다. 덕분에 왜 기운을 살려주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 선수로 나올 때 우레와 같은 박수로 다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코칭이 기운을 살려주었다. 덕분에 긍정 소니로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축구에 다시 집중할 수 있었다.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좋고 최근에 경기 결과가 좋아서 더 좋다. 경기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워밍업을 했을 때부터 환영을 받았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며 이런 환영을 받으면 집에 돌아온 느낌이다. 매우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나 매우 괴로웠지만 팀 동료들이 정말 그리웠다. 국가대표 활동도 나의 일부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동료들이 따뜻한 포옹을 해주었다. 이런 동료들과 훈련장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며 오랜만에 결석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번 사건으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한 주간을 보냈지만 다시 나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해주었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를 복돋아 주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여러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을 웃게 만들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아멘. 왜 아멘 했느냐?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웃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다른 뭐 이렇게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이전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모범적이고 더 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의 대세를 만들어 가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모토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그 전에 섞여 있을 때에 비해서 우리는 더 정직하게,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힘들어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되 정말 무게감 있게 누가 막 뭐라 그러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서도 행복하게 신나게 열심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축구 선수도 32살밖에 안 됐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데 부끄럽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정말 가족 앞에나 지인 앞에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정말 흠이 없이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부족함이 있지만 나라를 바로 세기 위해서 이 올로 목사님은 어떤 말씀에 정지된 역사는요 우리 교회가 나라에 대해서 그 부름을 받을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나라와 교회가 일치가 돼야 될 정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각자의 처해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 때 그것이 올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셨던 직업관이고 또 교회관이고 나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훌륭한 건국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하죠. 왜 그렇습니까? 올로 목사님 만났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러한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의 정신을 가르쳐주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등불이 꺼져갈 즈음에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지도력이 허락된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스러운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 행복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각자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나라 사랑의 정신과 교회 사랑의 정신 그대로 저희들 후손들에게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본이 되는 생활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유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모든 저희들 이탈축을 품고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 돌아오게 할 수 있다,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인기 좋은 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쪽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려 사옵나이다. 아멘.